바로 오늘 요수에서는 부당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는 조선민민의 아들로서 제주 동포들을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일어났었습니다. 부당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었던 날입니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정이야말로 진실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현장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수는 한 구였다. 철썩철썩 파도치는 꽃피는 항구. 안개 속에 기적소리 행님을 싣고 어디로 흘러가나 어디로 흘러가나 제 만남을 이 거리에 부슬부슬 굳은 비만 내리네. 여수는 항구였다. 마도로스 꿈을 꾸는 남쪽의 항구. 거의 혼이 부는 빈터에 서서 옛날을 불러봐도 옛날을 불러봐도 오막살이 저감이 돼 부슬부슬 굳은 비만 내리네. 어디로 흘러가나 어디로 흘러가나 제 만남을 이 거리에 부슬부슬 굳은 비만 내리네. 저도 여수 사람인데 저도 요즘 반란 사건이라고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제가 여수고등학교 40대 살았는데 그래서 참 나중에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되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세월 사건 이런 것들이랑 되게 연결되면서 예전부터 정말 참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구나 싶기도 하고. 여수 항에 오늘은 울새야. 우리 집입 성도 아픈 어뢰로 간다. 장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 들으면 철없는 새끼들은 울고만 있네.
날 소식을 전해주려무나 애미는 네 모양이 되었다 많은 우리 뼈 살린 살인 어찌드냐 외로이 흘러갈 땐 조용하더니 오늘의 식구 이름 싸움은 왜 하나요 의견이 안 맞으며 따지고 살지 우리 집 대군 사람 얼굴 좀 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10월 19일을 우리가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님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요순 항쟁을 조금 전에 sub로 설명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좀 먹먹했을 겁니다. 너네들은 빨갱이, 너네들은 반란의 도시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당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냐 전부 이해하고 살아왔죠. 14년대 군인들에게는 포괄작전이 내려집니다. 무력으로 가서 무찔러 죽여라는 겁니다. 자국의 군대에게 자국민을 죽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4년대 군인들은 군인이라는 신분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사명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출동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거부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왜 제주를 가서 우리 동포들을 그렇게 이제 학살하는 현장에 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정은 이 제주도를 장악해서 이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위해서 14년대를 파견하게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이 당당한 봉기에 맞섰던 것들을 14년대 이 봉기군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기에 이 출동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지배 권력자의 부당함에 지배 권력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항쟁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이루어질 때 뭘 가서 공출한다는 뜻입니까? 쌀을 공출한 거죠. 미군정,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쌀만 공출을 당합니다. 근데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이제 공출이 추수도 하고 추계도 합니다. 충계도 합니다. 추계 다 합니다. 뭘 공출한다는 말입니까? 경제 상황이었는데 미군정은 여기에 대해 쌀을 배급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수는 7월달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천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제강점기보다 더 험악한 경제 상황 그리고 정치가 이미 국가가 분단되고 있는데 이제 10월 19일 한 8시경에 이제 14연대가 봉기를 하게 됩니다. 봉기를 하고 나서 여수 시내로 나온 시간이 한 새벽 1시 정도 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시 반에 이제 북상을 합니다. 순천으로. 14연대 군인들은 이제 많은 기록에 보시면 14연대 군인들이 여수를 점령했다. 순천을 점령했다. 뭐 광양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14연대 군인들은 목표지가 딱 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산입니다. 왜? 우리 제주도 분들 와 계시지만 제주에서 4월 3일 무장공기가 일어나고 그 무장공기를 일으켰던 제주 인민 유격대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한라산으로 들어가서 전부 유격투쟁을 벌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14연대 군인들도 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면서 계속 남아있으면 다 죽음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와 마찬가지로 지리산을 통해서 유격투쟁을 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지는 어디였냐면 구례입니다. 구례와 남원, 지리산으로 입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수를 한번, 여기 여수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14연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월동에 있죠. 그럼 여수역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신월동하고 정반대 있죠. 그러면 14연대가 여수역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여수 시내 한 중심지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수 중심지를 한 가운데. 여수 시내를 이분들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여수역을 가려면은 여수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에서 24연대 군대가 신월동에서 출발하니까 첫 번째 교전이 벌어진 데가 바로 충무동 지선입니다. 충무동 아시죠? 전부 여수분들은. 그 충무동에서 바로 경찰들이, 군인들이 나오니까 이걸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상을 하는데 순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했는데 북상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막혀있는 거예요. 14연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 순천 경찰에 보고가 되니까 순천 경찰에서 북상길을 싹 막아버린 거예요. 북상길에. 그래서 이 열차가 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내리게 돼요. 24연대 군인들은. 그러니까 순천 동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경찰들이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도 교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에서 뭐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광양을 갔다 어디를 갔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사진을 봤을 때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이 처음으로 일어난 곳이 광양이다. 그런데 그 순천에 있었던 14연대 그 이제 모여있던 군인들을 토벌하려고 왔던 그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방금 제가 말했죠. 순천을 북상한다 했지 않습니까? 북상하는데 광양 구의 모든 경찰들이 순천 동천에 주둔을 시킵니다. 이 14연대를 막아라. 그래서 아까 순천의 북상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내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총격전.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에 한번 무기를 봐보면 당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경찰들에게 갖고 있는 것은 구구식 장총입니다. 구구식 장총. 한 방울씩 이어서 쏴야 돼요. 근데 이 14연대 군인들에게는 제주도 토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제주도 토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칼빈과 M1이라는 당시 최고의 무기가 공급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그러니까 경찰과 군인의 무기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무기력에서. 두 번째, 경찰을 다 거기다 동원했다 하니까 그 숫자가 한 400여 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상했던 인원들이 벌써 한 800여 명 올라가 버립니다. 인원 면에서도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비신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자기 원부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제 구례경찰에서 있었던 저 주령포의 첫 번째 학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순천에 그때 계엄령까지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때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10월 22일 날 여수하고 순천 두 지역에만 계엄령이 내립니다. 여수, 순천 지역에만. 이 계엄령을 딱 내려지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혼란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왜 계엄령을 내려? 그래서 23일 날 이승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승만이. 그걸 기록장 가서 보시면 그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해당 지역, 여수, 순천에만 계엄령이 내려졌지 전국에 계엄령이 내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당일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 특수부대를 만드는데 그 부대가 간도특설대입니다. 그래서 이 간도특설대에게는 자기 지역에게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김백일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그 행했던 것을 이 지역에다 그냥 행해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진을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여순을 이야기하면 계속적으로 오늘 또 학동 일용제가 열렸지만 여순항쟁의 역사를 슬픈 역사, 비극의 역사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쓰고자 했던 책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위대했다라고 쓰고 싶은 겁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위대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우리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에 살아서 여수를 무조건 반란으로 보고 빨갱이로 만든 이것이 너무 강해서 무슨 이것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동포의 학살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전투가 10월 24일 인구부 전투입니다. 근데 여수 시민들은 2번의 전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번의 전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번의 전투 중에서 4번을 여수 시민들이 위대하게 막아섰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그 첫 번째 전투가 어디냐면 여수 밤바다로 너무 유명한 여수 쪽포입니다. 10월 23일 날 여수 쪽포에 해군과 제5연대가 상륙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을 여수 시민들이 막아내는데 어떻게 막아내냐? 허수아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자를 씌웁니다.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1차 10월 23일 날 쫑포에 상륙한 1차 전투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지금 연둔도 인구부 전투를 막아냅니다. 이 인구부 전투를 막아낼 때는 이미 봉기군들은 14연대 군인들은 거의 여수를 떠나버립니다. 시민들 일부러 남아갑니다. 3차 전투도 마찬가지. 3차 전투가 지금 쫑포 우리 낭만포차에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4차도 마찬가지.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차 전투에서 육해군이 합동작전이 들어와 버립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힘으로 그걸 막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수가 마지막에 점령되게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여순이 왜곡되고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식돼서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라는 반란이 아니라는 걸 중점을 썼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수 시민의 힘은 위대했다라는 겁니다. 위대했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꼭 여수와 순천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수는 전라남도 22개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2개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의 남원, 순창, 임실과 남쪽 지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서쪽, 남해, 하동, 산청, 함안 이쪽 지역. 그래서 총 37개 지역에서 인민위원회가 이뤘고 그 인민위원회가 이뤘으면서 그때 학살이 벌어집니다. 37개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 때 명확하게 제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순의 희생자들을 명예회복시켜주고 배 보상을 한다고 해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희생되신 분들이 여순의 희생자가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2일까지 7년 7개월을 제주라는 그 희생자를 전부 규정하고 제주 4.3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한 번도 1948년 10월 19일에 발발은 했다고 했지만 마지막 지점이 없어요. 마지막 지점이. 그럼 언제까지 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우리 제주가 1954년 9월 22일까지로 특별법을 그렇게 제정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한 제주는 4월 3일날 무장 공기를 하고 나서 전부 한라산으로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한라산에 끊임없이 투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국군은 한라산을 입상 통제시켜버립니다. 이 입상을 언제 해제했냐? 1955년 4월 1일날 해제했습니다. 이제 제3 평화가 왔다. 더 이상 안심하고 산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순의 기간을 이 제주 4.3하고 똑같이 규정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6년 6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이 저는 여순 항쟁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순은 정확히 여순 항쟁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4.3 항쟁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죽은 겁니다. 국가는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올해 제가 제주 4.3을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항쟁을 사과했는데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모든 걸 완전 해결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 해결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 행복하고 그래서 화합하고 상생하자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지만 또 박사님께서는 그 전에 꼭 치유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계시죠. 화해와 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로 우리는 들립니다. 화해와 상생.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분들에게 국가가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고 그 가족들을 여수시장이 한 번이라도 거머쥔 적이 있고 전라도 도지사가 한 번이라도 거머쥔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용서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죽인 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용서해줘야 되지 않냐, 화해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행위는 또 다른 폭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유족들에게 화해해라, 상생해라 이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상대로 사과해야 되지 않냐, 사과해라. 여수시장도 학동미령제라는 이름 하에 가서 어벌점 이런 행사하지 말고 보듬어 안아줘야죠. 그들의 정말 응어리진 마음들을 풀어줘야죠. 이러고 나서 한 번이라도 화해하자, 상생하자고 해야지. 이제 70년 됐으니까 요즘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수 경찰이었습니다. 당시 강서구라는 여수 경찰이 우리 모든 기록에 보면 반란군과 지방 자익들이 경찰을 싹 죽여버렸다, 모든 지서를 불태워버렸다고 하는데 이 강서구는 그렇게 노래를 만들지 않았죠. 국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여수를, 그 아픔을 노래해놨습니다. 여수 브루스는 당시 여수 경찰이었던 강서구가 노래를 만들면서 여수 시민들의 가슴들로 전해졌고 이것이 이제 작은 술집들에서 불려지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노래고, 여수야화는 1949년 7월에 이난영이 오빠 이봉룡이가 이 노래를 작곡합니다. 여수야화는. 여수야화가 1949년 7월에 만들어지면서 음반으로 판매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음반으로 전해지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거 부탁났네? 이 노래가 민중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또 다른 뭔 일이 터지겠네 싶어서 이 노래가 나온 지 2달 만에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금지곡이 여수야화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후에 부를 노래가 산동해가라는 노래가 준비되고 있는데, 산동해가는 굴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산수유라는 마을이 있죠. 굴의 산동. 그 굴의 산동에서 19살 먹은 처자가 세 오빠가 있었는데 큰 오빠는 일제강점기에 징용하려고 끌려가서 죽고 둘째 오빠는 10월 말에 국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셋째 오빠마저 또 이 국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셋째 오빠마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19살 딸을 잡고, 야, 셋째 오빠마저까지 죽으면 우리 집에 대가 끊긴다. 얼마나 이거 처참한 일인가. 이 말을 하니 그 막내딸인 백부전이, 백순내가 자기 오빠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순에서는 이걸 막 일명 대살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많은 대살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입산을 해버리면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이런 식의 대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는데, 이 바로 산동해가는 셋째 오빠를 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제 백부전이가 불렀다고 전해진 노래가 산동해가입니다.
살기 좋은 산동마을 인신도 좋아 산수유 열매 따서 부모 효상 다 못하고 19폭공은 피워보지 못한지 가마귀 나야 혼신들 겨울 가면 이 몸인 제가 언제나